1999년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독실이와 수리PD와 최 사장이 함께 만드는 뉴스룸. 뉴스룸은 1990년부터 매년 주요한 뉴스들을 뽑아서 심도 있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 의혹이 있어요. 세상이 함께 만드는 이 부분을 미리 10년치를 녹음을 해놓은 게 아니냐. 아 맞아. 어쩌면 전혀 받아주질 않는다. 맞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내 것만 그러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9년째 똑같이 똑같은 데시벨로. 예. 벌써 9년을 했습니다. 그죠? 1999년 뉴스 뭐 할까?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엄청난 인물이 이때 등장했다라는 걸 좀 알게 돼가지고 요걸 좀 다룰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가져온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물은 누구냐? 제가 좋아하는 분이구나. 제가 참 좋아하는 좋아하는 분 몇 명 이제 계보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누굴 좋아하죠?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너무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굴 다룰 거냐? 예. 1999년이 탄생시킨 인물 세상 푸틴. 원픽. 푸틴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 푸틴. 우리가 푸틴을 잘 알잖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아니 푸틴이라는 존재는 알아. 푸틴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유명하죠. 그치, 다 그치. 알죠. 일단 모두가 오래됐고. 알죠. 근데 지금 우리의 반응처럼 푸틴이 뭘 했는지 솔직히 몰라. 그러니까 러시아... KGB였죠 원래. 맞아요. 맞아요. 전직 네. KGB였다라는 거랑 얘기해도 되나? 나 약간 푸틴을 무서워해서 약간 그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좀 있었었고 독극물로 네네네. 계속 그 부정선거 논란도 좀 있고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도 그런 이슈가 또 있었죠. 오, 잘 알고 있구나.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실제 KGB 요원이 맞긴 한데 그 요원이 활동 요원과 다른 요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활동 요원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맞아. 그래요? 거기까지 몰랐어. 맞아요. 뭐 다들 잘 알고 있구만. 그리고 한국 사람을 사위로 들인다는 얘기도 예전에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진짜로? 인터넷에서? 루머를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맞아요. 일단은 아니야? 그것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푸틴 자체가 워낙에 루머가 많이 생성된 인물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계속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네. 루머가? 아니 푸틴이 계속 존재하고 있어. 계속 있어요. 계속 뭐 바뀌는 거 없이 계속 바뀌고 있어. 한국 시진핑 주석도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푸틴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잘 몰라. 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몇 가지 필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필터. 이슬람 필터가 있고 남미 필터도 있고 러시아 필터도 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나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푸틴 좀 다뤄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푸틴의 일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거고 뭐 특별히 논란되거나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사위가 세상이라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대략적으로만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고 아주 국지적이고 세계적인 사건들과 너무나 많이 엮여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알아보는 것도 분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이 사람이 대통령이 어떻게 됐고 대통령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주요하게 있었는가 정도만 짚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9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련의 해체, 그 민족 분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람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했었던 내용들과도 이어지는 내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로 가도 어쨌든 간에 대단한 인물이네요. 나는 꼼꼼하게 이것저것이 엮여 있네요. 개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좀 꼽아보라 그러면 우리 당연히 미국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현 시점에서 보는 것 같아. 현재 항상 미국 대통령은 항상 세계 최강의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4년마다 바뀌니까. 그렇죠. 긴 시간을 놓고 본다면, 근 20년을 놓고 본다면 푸틴을 대체할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바뀌질 들어요. 않았으니까. 그렇죠. 20년 동안 바뀌질 않았으니까. 네. 중국은 조금 여기서 이제 후보로 들어갔어요. 그렇긴 하겠죠. 그죠. 중국과 러시아가 약간 그런 게 있네요. 근데 약간 중국하고 러시아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러네. 세계 전체를 바라볼 거냐, 동아시아를 바라볼 거냐. 근데 우리는 동아시아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중국의 그렇지. 영향을 강하게 느끼지만 예를 들면 유럽에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단연코 러시아군요.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면이 지금까지 있어. 충분히 그래왔으니까. 그리고 중국은 독재 국가예요, 확실하게. 공산당 일당 독재인 거잖아. 근데 러시아는 민주주의 사회예요. 잠깐만, 그러네? 왜 안 바뀌어? 애매하긴 하구나. 그렇죠. 정치를 진짜 잘해서 인기가 어마어마한가 보다.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그렇죠.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1999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푸틴을 다루느냐? 1999년 8월 9일 날 푸틴이 러시아 총리로 지명되거든. 그러니까 99년 8월 여름에 이제 총리가 된 거야.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푸틴을 잘 몰랐어요. 푸틴 뭐야? 러시아 내에서도 숨겨져 있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되고 99년 말 12월 31일이 되면 보리스 예일친 그 러시아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사임하게 되면서 총리였던 푸틴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하게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실제로 됩니다. 뽑힙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인자였어.
전 세계 1인자가 돼서 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99년이 푸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이 넘었구나. 그렇지. 진짜 길다. 진짜 길게 했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푸틴의 지금 20년은 한 절반 정도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앞으로 20년도 아마 푸틴이 그건 이건 잘 모르겠어. 푸틴이 생각보다 빨리 내려올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 자기가 원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20년 정도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현재 러시아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나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푸틴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전에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려고요. 네. 독재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내가 그러자 중국은 일단 독재자야. 근데 러시아는 민주주의야 라고 했더니 독실에 빵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나요, 제가?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야, 푸틴이 독재자지라는 생각을 하잖아 우리가. 좀 있었죠. 네. 독재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선거는 계속 했다고 했던 거 같아요. 선거를 계속해요. 맞아요. 그리고 지지율을 놓고 봐도 지금 지지율이 거의 80%대 지지율이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지지율이 한 60%였어. 그러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독재자의 기준이 뭘까라는 거죠. 독재자의 기준. 뭘 우리가 독재자라고 볼 수 있을까? 독재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 이게 정답 같은데요? 독재하는 사람이 독재자죠. 정답 같은데요? 천재인데? 그래요. 도대체 그럼 독재를 하는 것은 뭘까? 독재자. 자, 이건 수리 PD님이 대답해 주실 겁니다. 독재자의 기준이 뭘까? 언어적으로 풀이를 하자면 말 그대로 내가 내 식대로 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모든 사람은 개인적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정치가가 제일 윗 우두머리인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국가의 모든 통솔권이라고 하는 통수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것들을 내가 내 맘대로 뭔가를 계속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되면 그게 난 독재자라고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신념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정치색을 계속 해가지고 발휘할 수 있다. 그럼 그게 독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랑 다른 뭔가 맞는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도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계속 할 수 있다. 그게 독재 아닌가? 그거는 약간 주관적인 것도 포함되겠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인데 신념이 굉장히 강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의 신념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사람들도 독재라고 볼 수 있다는 거네.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리 PD는. 예, 근데 신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는데 그리고 그렇게 지켜나가는 게 신념이 확실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명확하게 답할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념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하냐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분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신념 때문이더라고 어쨌든 얘기하는 건 우리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념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자기만의 색깔대로 계속 그거를 해나갈 수 있다. 다른 어떠한 입장이 부딪혀도 바위의 계란치기처럼 깨지지 않고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독재자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언어적인 풀이죠. 막연한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었는데 네, 맞아요. 일단 언어적인 보도록 얘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장님은요? 그걸 우리가 푸틴의 삶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왜냐면 그러면 푸틴은 독재자의 아니에요? 이게 결론을 듣고 시작한 궁금하다.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건가요, 혹시? 우리가 끝난 다음에 이 질문을 다시 던져가지고 네. 우리는 푸틴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 사전적인 측면에서 독재자는 이거죠.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통치자의 독단으로 행하는 정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수리 PD가 했던 것좀 주관적인 것 같긴 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재자를 생각할 때는 기간을 생각해요. 그러네요. 장기 집권을 독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 같거든. 암묵적으로. 근데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독일 총리 마르켈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도 15년 했거든. 근데 독일 총리를 우리가 독재자로 생각하나? 전혀 그렇지 않지.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기간은 전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독재자를 만들게 하는가라는 거죠. 견제받지 않는 건가?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견제 시스템이 원래는 갖춰져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사람? 그래서 약간 느낌이 트럼프를 기간 짧았잖아요. 근데 원래 견제 시스템인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막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독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걸 보면 기간보다 그런 어떤 시스템을 존중하느냐. 왜냐하면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 자체는 민주주의적인 토대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근데 그걸 무시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럼 그게 푸틴이라면 푸틴은 독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아니면 드네요. 갑자기 최사님께서 계속 그럼 주관적인 거냐 그건 주관적인 거 아니냐라고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푸틴이라는 개인에 집중을 하지 않고 푸틴을 떠받들어 줄 수 있는 세력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독재자의 기준은 그 체계를 계속
완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세력을 규합한 자가 독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로 근데 주어지는 게 그 없다. 세력 지지해주는 세력이 국민이잖아. 80%의 지지. 그치. 그러면 또 약간 좀 여러 가지가 빠진 것 같긴 하네요. 미싱 체인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 독재자를 물론 질문은 지금 푸틴을 상정하고 한 거지만 네. 그 하나의 인물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로마의 원로원 같은 경우에도 그걸 독재 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어떤 엘리트 집단이 만약에 그 정치 모든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독재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푸틴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고 그러니까 선거 부정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 거랑 부정이 관계없이? 있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40%를 80% 지지율- 만들 수는 없지. 지지율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헌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거든. 헌법을 개정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독재자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벌써 하나만 더. 그만 이놈시게 그럼 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음. 헌법을 개정을 하고 유신. 유신헌법을 했고 음. 그러면은 독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겠네요. 그렇게 그러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있네. 우리나라도 그렇지. 있네. 어쨌든 그래서 푸틴의 삶을 좀 알아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그래서 개요부터 봅시다. 네. 이름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입니다. 나이 2021년 현재 69세. 앞으로 한 20년 더 할 것 같거든. 그러면 거의 뭐 종신 집권이다. 그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종신 집권이고 사실은 지금 나이가 많아. 그러네요. 이른이야 거의. 그러네. 왜 이렇게 젊어 보이지? 지금은 이제 좀 살도 붓고 그런데 이제 동안이긴 하셔. 우통 벗고 말 타고 있는 사진은 한참 전 사진인가요? 한참 전까지는 아닌데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늙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직업이 뭐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의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대, 4대, 6대, 7대 대통령이었어. 5대는요? 중간에 잠깐 빠집니다. 맞아요. 근데 요 이유가 있어. 중간에 빠지는 이유가 있고 러시아의 대통령은 딱 3명밖에 없어. 그래요? 1대와 2대가 옐친이야. 아, 그리고 푸틴이 3, 4, 그 중간에 메드베데프가 맞아. 중간에 하고. 그것도 푸틴 세력이었죠. 그래가지고 대신해가지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5대에서 빠졌는가. 그리고 네. 푸틴이 6대, 7대를 맡게 됩니다. 직업은 러시아의 대통령이지만 네. 이거는 이제 뭐랄까 보조관념이고 원관념은 원관념은 뭐냐. 러시아의 차르죠. 네. 러시아의 짜르다. 그 자체. 그렇죠. 황제야. 별명 푸차르, 크틀러, 지각대장. 진짜로 그렇게 부르나요? 근데? 그러니까 러시아 내외에서 혹은 유럽에서 푸차르라는 말을 써요? 요건 좀 쓰는 것 같아요. 푸차르는. 푸틀러는 아니고 그거 하면 푸틀러는 진짜 모르겠네. 정말 화내겠지. 그치, 아, 그럴 수도 있고. 지각대장은 많이 들어갔어요. 유럽 애들이 쥐각대 이렇게 부르나? 지각대장 이렇게 부르는 거 못 들었어요? 들을 것 같기도 하다. 맞아. 근데 이게 지각대장인 게 마음대로 막 지각하는 건 아니고 러시아와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 순위로 이제 지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30분 정도 늦지 않았나요? 박근혜. 진짜 양호한 거야. 아, 진짜로?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제때 왔어. 저 제때 왔어요? 제때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계산된 행동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가장 오래 기다리셨던 분이 이제 독일 총리 마르켈 엥겔라가 4시간 20분인가를 기다렸어. 뭐 하시면서 그리고- 기다렸대요? 뭐 하면서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결례가 장난 아닌 거야 러시아의 결례가. 4시간이면... 그리고 아베도 한 3시간인가 뭐 그 정도 될 거야. 아니 왜 잘했네라는 생각이 그 교황님도 1시간 기다리게 하고. 아 진짜.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결례를 이제 그렇지.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극복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딱 2명 있어. 누굴까요? 극복했다는 게 뭔 의미야? 자기들이 더 늦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아 있겠지 뭐 이거 일단 이상한. 첫 번째로 그 트시 트럼프. 네. 트럼프가 30분 정도 늦게 그랬을 것 도착하고 같고. 그 다음에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20분 정도 늦게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만 그럼 가까운데 왜 김정은이 푸틴을 기다리겠다고? 네, 20분 정도를 기다리게. 아 정말? 네네. 야 대단하신 분들이. 눈치 보다가 그래도 러시아 눈치는 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트럼프, 푸틴, 김정은 이 셋이 비슷한 굉장히 어떤 아주 그런 그냥 거 삼총사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네. 머스키티요. 그러니까. 맞네. 지구상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 러시아 정교회고 취미는 유도, 좋아하는 동물은 개입니다. 재산이 지금 비공식적으로 200조 정도를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공식적 전 세계 부호 1위야. 어디다가 그렇게 모아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차명 계좌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서 돼 있는 것 같아. 지금부터 일생을 보겠습니다. 어떤 네. 삶을 살아왔나? 출생은 1952년 10월 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당시는 소련이었고 레닌그라드였어요. 뭐 아버지, 어머니 얘기, 뭐 형 이런 거 다 빼도록 합시다. 아버지는 참전 군인이었고 그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년기는 좀 불량 학생처럼 좀 지냈다라고 해. 세부적인 내용은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19살이 됩니다. 1970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법학부에서 국제법과에 입학하게 돼요. 국제법. 그리고 이때 누굴 만나냐면은 아나톨리 소보차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정치계에 이끌어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였어. 조교수였는데 회사법인가? 그 강의에서의 조교수였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소보차크가 뭐가 되냐면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이 돼. 그리고 KGB에서 나오게 된 푸틴을 불러들여서 같이 일하게 됩니다. 대학교 때는 잘 알고 있었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24살이 되면 1975년도에 졸업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게 없지.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KGB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졸업을 하기 직전에 아마 이제 수습 요원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KGB에 입사하게 됩니다. KGB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국가보안위원회. 현재는 없어졌고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가 KGB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까 수리 PD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첩보 활동이나 그런 걸 기대했던 것 같아 자기는. 근데 이제 평범한 중간 관리직, 이게 사실이구나. 사무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KGB 안에서 이제 중간 관리직 역할을 하면서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죠. 32살 때 1983년에 류드밀라 푸티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슬아이 두 딸을 낳게 되고 34세가 되죠. 1985년. 연도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게 1985년이면 91년도 해체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소련이죠. 아직까지는. 소련이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점점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어머니 이름도 푸틴 성이 그랬는데 혹시 결혼해서 푸틴의 여자 성이 푸티나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혼해서 성이 바뀌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34살 1985년이 되면 이때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KGB 자격으로서 해외 정보국 요원 자격으로 독일에 가게 돼요. 근데 이때는 이제 서독과 동독이 분리돼 있을 때여서 동독 드레스덴에 파견됩니다. 그러니까 첩보 활동에 종사하게 돼요. 여기서 스파이 같은 게 한 게 아니라 동독과 소련이 아직은 친할 때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정보 같은 거를 이제 얻어서 보내고 인터넷이 없을 때였으니까 그런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동독에 머물었던 기간이 푸틴한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독의 경제 발전을 접하게 되지 동독에 있으니까. 그래서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인 공산주의 시스템에 대한 회의를 푸틴이 느끼게 되고 이런 생각을 했대. 우리 조국 소련이 어떤 소련식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때부터 하게 됐다라는 거죠. 34살이면은 이제 제가 나이를 얘기하는 건 다 한국 나이거든. 한국 나이로 다 바꾼 건데 수리필이 나이네. 요때 이제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 전 이웃스름의 미래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군요. 정말 큰 분이었네요. 큰 분이었어. 그리고 39살이 됩니다. 5년이 지난 거죠. 1990년 소련 붕괴 1년 전 귀국을 해요. 그리고 위장 신분으로 레닌그라드 대학의 부총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KGB긴 이게 본질인 거야. 그렇죠? 39의 대학 부총장. 레닌그라드면은 아까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부총장. 두 번째 도시.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흔하게 가능했던 건가요? 아니면 푸틴이 그 워낙에 특출난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거 잘 모르겠네. 39의 부총장이 된다는 사실 게. 우리 일자리가 그게 줄고 이런 시대에서의 나이를 바로 대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때는 이제 40이면 나이가 많을 때였으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자리도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푸틴도 일을 잘했던 것 같아. 뒤에 보면 알겠지만 푸틴이 계속해서 자리를 바꿔. 계속해서 빠르게 승진하거든. 근데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일을 잘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학생 때 그리고 KGB 시기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 드디어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귀국했죠. 아까 전에 1990년에 그리고 말씀드렸던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에 당선된 아나톨리 소브차크와 연이 닿게 됩니다. 둘이 솔직히 잘 몰랐어. 대학교 때 잠깐 만났던 거였으니까. 그런데 푸틴을 소브차크에 소개시켜준 사람도 있고 소브차크도 푸틴이라는 사람을 알아서 같이 일하려고 했었대. 그래서 자기가 시장이 됐으니까 시청에 와서 같이 일하자라고 해서 그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것도 좀 논란이 있어. 소브차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인물이었거든. 그러니까 KGB 입장에서는 계속 감시해야 되는 대상인 거야. 그래서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러 푸틴이 이제 KGB에 사표를 내고 간 거다라는 견해가 있고 아니면은 KGB에 내가 소브차크를 감시하러 가겠다라고
라고 한 다음에 이중적으로 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고 잠시 동안 두 군데 모두에서 월급을 받은 건 사실인 것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아, 머리가 좋네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지? 자신의 양다리 걸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월급을 것 두 같아요. 배로 받고. 그렇지.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특별보좌관, 국제관계 담당 고문, 대외관계위원장 여러 직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빠르게, 그죠? 그리고 이때 시청에서 일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이때 만나게 됩니다. 메드베데프는 우리한테 좀 친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메드베데프는 좀 기억해둘 메드베데프. 필요합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 5대 그러니까 대통령.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때 좀 이제 시청에서 일하면서 정치와 관련된 일을 조금씩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40살이 됩니다. 독신이 나이가 된 거지. 그러네. 1991년 친구야. 친구네, 그죠? 소련이 붕괴되는 이 시점이었죠. 소련이 붕괴됐을 때 우리가 91년도에 이걸 다뤘었는데 쿠데타가 잠깐 일어나요. 기억납니까? 8월 20일 8월 쿠데타가 발발하게 됩니다. 소련 공산당 보수파와 군부가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에 반대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죠. 푸틴은 빠르게 쿠데타에 반대하는 쪽에 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쿠데타는 이틀 만에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5년이 지납니다. 지금 계속 어디서 있냐면 이제 소브차크 밑에서 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5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진급을 하고 보좌관까지 하고 45세가 되면 1996년이죠. 아나톨리 소브차크가 재선에 실패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 재선에 실패하게 되고 이제 갈 데가 없잖아, 푸틴이. 이때 보리스 옐친이 그 재선에 성공하거든요. 대통령에. 그래서 보리스 옐친 밑으로 가게 됩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일을 뭐 잘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대통령 밑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푸틴은 모스크바로 자리를 옮겨서 옐친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대통령과 가까워졌던 것 같아. 그래서 대통령 총무실 부실장을 역임하고 대통령 행정실 크렘린궁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7살이 되죠. 연방보안국 FSB의 국장에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KGB 국장 된 거야. 근데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니까 계속 승승장 우상향을 계속하네요. 그렇지. 일을 잘했던 것 같아. 중간에 뭐 힘든 것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찾기 힘든 건가? 요거를 이제 귀로만 들으시니까 빠르게 승진해서 정규잖아. 너무 근데 연도랑 같이 보잖아. 그럼 거의 6개월 1년 단위야. 빠르게 직책을 받고.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일을 잘했던 것 같아. 작고 단단하고 좀 강인했던 사람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키가 작아. 그래서 키가 이게 작아요? 정확하게 안 나와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 17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165 정도다. 170이 키 작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서구인들 치고는 작은 편이고 아, 예. 165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과를 함으로써 더 사람들을 지금 속상하게 만든 165가 어때서? 165가 어때서? 그러니까. 아니 난 좀 되게 탄탄해 보여가지고. 맞아. 탄탄해 보여. 키를 몰랐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실제 키를 듣고서 겉보기에는 2m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죠. 맞아요. 포스 장난이죠. 걸을 때도 앉은 키 엄청 큰가? 그럴 수도 걸을 때도 좀 되게 특이하게 걸어. 알아? 한 손은 붙이고 왼손만 이렇게 해서 걸어. 아, 진짜.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 오해한 사람들이 있는데 KGB에서 연습할 때 그렇게 연습한대. 바로 총을 뺄 수 있게 연습. 맞아. 이 얘기 들었다. 맞다. 그래? 맞아.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 사람이 자기는 행정 업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를 계속 심나? 훈련은 다 받아요. 전투기 조정, 뭐 전투기까지? 개인 화기 말고 전투기를 조종하는 거예요. 공군들한테 갈 때 푸틴 대통령이 오신다. 그래서 공군에서 이제 언제 오시는지 막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전투기가 쫙 내려와가지고 먼저 누가 오나 보다 했더니 푸틴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군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 멋있긴 하다. 네, 멋있긴 하네요. 마초적이지. 상남자. 그 남자가 생각할 때 상남자, 상남자.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 다음번에 제가 할 주제에 어울리는 남자입니다. 일단은 한번 얘기를 또 해보면 되니까. 상남자도 뭐였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남자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드디어 최고 권력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최고 권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99년이 됩니다. 바로 올해죠. 우리가 다루고 있는 99년 8월 9일 날 옐친이 푸틴을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때 옐친은 인기가 진짜 없었어요. 러시아 경제는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 그 옐친 같은 경우에 건강상의 좀 문제도 있고 인기가 굉장히 없고 탄핵의 위기에도 몰리고 그럴 때였는데 푸틴을 총리로 임명시킨 거죠. 그러니까 푸틴 자체도 인기가 별로 없었어. 쟤 누구야? 그리고 옐친이 이제 지명했으니까. 하지만 푸틴은 취임하자마자 서방에 대한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우리가 이제 1999년 요약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2차 체첸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이때 대대적인 군사행동으로 기선을 잡아.
그러니까 제1차 체첸 전쟁에서 옐친 같은 경우에는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게릴라전 때문에 실패하게 되거든. 근데 푸틴이 진짜 강하게 해가지고 체첸을 이제 기선을 잡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점령을 하게 돼.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인기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독립하려고 하는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건 러시아 전체의 어떤 희망이었나 봐요. 그 얘기를 우리가 사실 이 전체를 다 듣고 나서 하게 되는 생각인데 러시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푸틴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거야. 과거의 영광을. 그렇지.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러시아 사람들의 행동이 되게 비이성적으로 보이는데 내가 러시아인이다.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91년에 소련이 붕괴하는 걸 봤어. 원래는 G2였어. 미국과 대결하는 가장 강대국이었단 말이야. 세계 절반을 이제 다스리는. 근데 그게 무너졌지. 그 경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체제로서의 공산주의를 추진했는데 그것도 무너졌어.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 네. 상실감이 너무나 큰 거야. 우린 작아졌나. 그런데 이제 푸틴이 나온 거지. 강력하게 이걸 하니까 사실 그 어떤 국가주의, 또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러시아 경제가 침체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전년도 98년도에 이제 모라토리움이라고 하지. 그 불이행.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었는데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푸틴이 총리가 되면서. 근데 운이 좋았어. 왜냐면은 이때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아, 네. 아까 얘기했지. 그 아시아 경제 위기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 좋아졌잖아. 그러니까 유가가 오른단 말이야. 유가가 상승하니까 재정 압박이 완화가 되지. 재정적으로 쪼들리지 않으니까 서구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거야. 체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운이 좋았어. 99년은 푸틴의 해였다. 그러네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31일이 됩니다. 6개월도 안 된 거야. 총리가 되고 나서. 옐친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임하게 되고 총리였던 푸틴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되죠. 그리고 옐친이 푸틴을 후계자로 지목을 해. 그리고 다음 해 3월 26일 49살이 됩니다. 대선이 실제로 치러지고 러시아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는 거죠. 네. 요거 시기를 보면 1년 사이에 모든 일이 발생한 거야. 여름에 총리가 됐고 겨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고 다음에 3월에 대통령이 된 거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제일 쉬웠어요, 다 진짜. 그래, 진짜. 거기다가 어디 이름 없는 나라도 아니고 러시아의 대통령을. 영화 찍는 기분이겠어요. 그치, 한 1년 안에 그런 일. 8월에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말이야. 한 10개월 전에 이제 듣보잡이었는데 대통령이 된 거죠. 이때 만약에 뭐 뒤에서 무슨 공작을 했다 이런 건 너무 오바하는 음모론인 거죠. 이때까지는 그냥 운과 실제 자기 실력과 뭐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졌다고 맞아 봐야겠죠. 떨어진 거야. KGB의 어떤 경력을 살려서 뭔가 하고 이때는 그런 건 없었다고 봐야겠죠. 있었어. 나중에 이제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음. 그 KGB 때 얻었던 정보들을 갖고서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서 통제를 좀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옐친이 이제 후계자로 지목하고 물러나면서 부탁을 하나 해. 그래서 면책권을 좀 달라. 내가 이제 물러나면 나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대해서 면책 권한을 달라. 그래서 그 푸틴이 그걸 약속해줘. 그래서 지켜요 그거는? 지키지. 근데 푸틴이 빠르게 물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나는 건강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물러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 의회나 아니면 그 후계자 메드베데프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후계자가 면책에 대해서 보장해준다. 그러면 빠르게 물러날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보장이 안 된다고 자기가 믿으면 종신 집권하려고 하겠죠. 여기까지가 일생입니다. 일생이요? 대통령이 죽었나요? 되기까지. 대통령이 되기까지. 왜냐면 푸틴의 삶은 이 일생과 대통령 이후의 삶으로 나아지는 것 같아요. 놀라울 정도로 이것조차 하나도 몰랐네. 그러니까요. 전혀 그치? 몰랐고. 왠지 푸틴은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았네요. 푸틴은 처음부터 이제 대통령이었을 것 같아. 그치. 태어나자마자 황제. 그리고 보통 일대기를 보다 보면 어떤 고난의 시기나 그런 것들이 있고 뭔가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력이 규합돼서 이런 게 보이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뭔가 계속 우상향하는 인물로 그려져가지고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는. 자신이 뭐지 러시아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잖아. 그게 독특한 것 같아. 대통령 시기를 보겠습니다. 대통령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대, 4대 가운데 띄고 6대, 7대인 거잖아. 그래서 그냥 1기, 2기, 3기, 4기로 내가 나눴어. 네. 1기부터 봅시다. 대통령 1기. 3대. 제3대 대통령이 된 거죠. 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년제였어요. 푸틴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과거 소련 연방이었던 국가들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 힘쓰게 됩니다. 다 분리 독립했잖아. 걔네들한테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분리 독립했지만 거기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통합되고자 하는 요구들이 그 공화국에 다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걸 좀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1기 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는 체첸과의 관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첸 반군에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지금은 2차 체첸 전쟁이 끝났고 체첸이 러시아에 지금 흡수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반군들이 남아서 저항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2002년이 되면 10월 23일 인질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모스크바 오페라 극장에서 체첸의 독립을 주장하는 테러리스트 42명이 침입하고 관객 850명을 인질로 억류하게 됩니다. 푸틴은 어떻게 하느냐? 빠르게 특수부대를 투입하고 테러리스트들을 모두 사살해요. 아이고 마치 테넷의 첫 장면 같네요. 일부러 그렇지, 요거 바로 모티브로 그거예요. 한 거 아니었어요? 그게 여기 오페라 극장? 약간 그럴 수도 그럴 있겠다.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때 네. 그 수면가스 수면가스를 넣어. 이거 맞아. 안 모티브로 아 썼거든요. 그러면 그러네. 그러네. 듣자마자 뭔가 테넷 첫 장면 생각나가지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거? 이거 유명하잖아요. 알고 있어? 이게 푸친 건지 몰랐는데 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아. 불도저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 맞아. 그 이후에 뭐 좀 테러가 안 일어났대나 뭐라나 막 이런 식으로 러시아 비행기 납치 같은 것도 별로 없어지고 맞아요. 그 인질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퍼지는 거야 인식이. 그거 물어보려고 내가 간단하게. 그래서 어쨌든 테러리스트 모두 사살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면가스를 넣고 133명의 인질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테러리스트보다 더 많이 죽은 거야. 그치. 그리고 700명 거의 다 다쳤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면 마취 같은 거 할 때는 물론 가스는 아니지만 몸무게랑 맞추고 그걸 굉장히 정교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렇네. 근데 가스를 그냥 확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못 깨어나고 그렇죠. 뇌 손상이 있고 손상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위치를 아주 균일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가스가 투입되는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사망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거를 모니터링을 얼마나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많이 사망을 한 거죠. 제가 일단 궁금한 게 그러고 나서 유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혹시 아세요? 다 누구 탓이야? 이거 다 걔네 테러리스트로 다 그렇게 모는 테러리스트 거야? 탓이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질문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아까 독실이가 지적했던 것처럼 실제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야. 아무도 러시아를 건들지 못해. 더 이상 테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뒤에 한 번 더 테러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을 여기까지 들은 다음에 그럼 그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과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과잉 진압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지만 푸틴의 지지율은 어떻게 되느냐? 급상승해요. 그래서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2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2기. 제4대 대통령이 되는 거죠.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인 겁니다.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대통령 대선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2004년 3월 14일 날 71.3%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거 엄청 높은 거야. 71%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이때는 53세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질극이 한 번 더 발생하게 됩니다. 9월이 돼 베슬란 학교 인질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그 체첸공화국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체첸공화국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무장단체가 이번엔 아이들을 인질로 잡게 됩니다. 7살에서부터 18살까지 아이들 그리고 보호자를 합해서 1181명을 인질로 억류하게 되는 거죠. 푸틴은 어떻게 했을까? 협상을 하긴 하거든. 이때 협상에 나섰던 인물이 이제 안나 폴리콥스키아라는 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얘기는 후에 하도록 하고 어제 협상하는데 협상이 결렬돼 푸틴은 어떻게 되냐? 다시 특수부대를 투입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384명이 사망하고 와. 700명이 부상하게 됩니다. 두 배 애들이 있었으니 더 애들이 죽은 거야. 애들이 다 죽은 거죠. 서방 사회와 시민단체, 미디어에서 비판이 거셌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지? 그리고 푸틴은 미디어를 탄압하는 방식으로 입막음을 하게 돼요. 사실은 이제 미디어를 통제했던 게 이때부터이고 러시아의 어떤 언론 자유도가 몇 위 정도 하느냐? 180개 국가 중에서 146인가? 149위네. 149위 하고 있습니다. 180등이 누구겠습니까? 북한이고. 그렇죠. 중국도 꽤 높지 않을까요? 한국 지금 높지 않아요? 되게 낮지. 중국도 굉장히 낮고 그치. 한국이 40배 뒤 정도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올라갔잖아요. 원래 60몇 위 아니었어요? 맞아. 그렇죠, 근데 아시아에서 1등일까 아마. 1위가 어디예요? 근데 그것도 궁금하다. 뭐 네덜란드나 뭐 룩셈부르크나 뭐 그런 데일 것 같아. 어쨌든 잠깐 여기까지 들은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요? 테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서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이고 네. 다음 대선, 다음 총선도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태인 거야. 한 6개월 정도 후에 총선이 있고 대선도 뭐 2년 정도 후에 있다. 근데 여기서는 연임이 가능해.
그리고 이렇게 테러, 인질극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두 가지가 있겠지. 첫 번째, 협상했는데 협상이 결렬됐어. 너무 과도한 걸 원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국가 일부를 독립시켜달라.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강경 진압을 할 수가 있고 계속해서 협상의 여지를 계속해서 남겨놓는 거 그렇죠. 방법이 있겠다는 네.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약 1000명 정도의 인질이 붙잡혀 있는 상태고 아이들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강경 진압할 거야? 아니면은 어떻게 협상의 여지를 계속해서 남겨둘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냐. 어떻게 보면 무능하게 될 수도 있죠. 체첸 반군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인질 사태가 펼쳐진 거고. 근데 내가 이 자체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히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아니면 아예 밀어붙여가지고 유능한 대통령으로 남아서 내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불확실하긴 하지. 그러니까 불확실하긴 하지만 어쨌든 굳이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그런 기준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니까 저는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이거는 제주도 띄어다 줘야 돼. 제주도가 독립한대. 그러니까 마치 내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처럼 그려질지언정 근데 이거 참 대답하기 어렵다. 여기까지 대답했는데 대답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게. 근데 모든 것들은 결과론적으로 보고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안에서 희생된 인질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밀어붙여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가 분명히 플랜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는 건 푸틴이 가지고 있는 뭔가 강력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푸틴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역사의 죄인이 되겠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왜냐면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선택하는 거는 오로지 계속 협상을 합시다. 왜냐면 인질을 죽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리 PD의 보좌관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착한 수리 대통령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독실이가 보좌관이니까 그때 독수리가 되었네요. 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네. 이거는 대통령님이 선한 사람은 남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 근데 여기서 협상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였어. 체첸 반군들은 옳았구나. 애들이 인질로 잡으면 얘네들이 듣는구나. 그럼 여기서 어쨌든 간에 약간은 얻어내. 모든 걸 다 주진 않지만. 그 다음에 한 뭐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또 근처에 다른 고등학교, 다른 또 유치원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전 세계에 알려주는 거지. 얘네는 협상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모든 나라.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순진하게 나는 못하겠어. 이게 아니다. 이거 원칙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난 얘기할 것 같아요. 맞아요. 독실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수리 PD가 물러나면서 지명했어. 후배로. 그럼 네가 해봐라. 저는 역사의 죄인으로 이게 저도 협상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진입을 할 거냐 다르게 해야겠지만 왜냐하면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건 정말 대원칙, 모든 나라의 대원칙. 이거는 인명을 경시해 서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건 뭐냐면요. 협상을 뒤에서 한대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고 있지. 근데 그거를 공표를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피랍이 됐는데 피랍됐을 때도 원래는 뭐 소말레 해적들이 됐든 누가 됐든 이게 피랍이 되잖아요. 그 원래는 협상하는 걸 알려주면 안 되는데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그게 노출이 된 거야. 노출이 된 거예요? 노출이 됐는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 터트린 건 아니고 아마 어떤 채널로 해갖고 한국 정부가 몇백인가 몇백억인가 그러니까 얼마를 내고서 풀어주려고 하는 협상을 하고 있었던 게 노출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국가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그거를 설령 알게 됐다 하더라도 공표하면 안 됐었었는데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 약간 딴소리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핵 개발을 좀 하자라고 하는 게 몇 년 전에 막 이슈가 됐었을 때 안 되겠다. 우리 미국 해구산도 믿을 수 없고 북한이 계속 저러고 있는데 우리도 하자. 중국도 있고 지금 일본도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데 우리만 왜 없냐. 이랬을 때 누가 한 거야. 일단 그거 하면은 우리의 경제가 박살나고 이거 다 쭉 나열한 다음에 근데도 해야겠다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라. 하자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국민들한테. 맞아요.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기 국제원자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더 집중을 한다는 거야. 여기서 뭘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과격하게는 절대 안 할 것 같긴 하고 뭐 징용가스를 내든 뭐 수면가스를 내든 이런 건 안 할 것 같기도 하지만 협상에는 아예 옵션 자체를 안 놔둘 것 같고요. 그 공식적으로는. 협상 기한을 테러리스트에 제시했어. 일주일 안에 원하는 바를 하지 않으면 원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해. 분리 독립. 그건 안 되지.
그건 못하지. 그러면은 그건 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거야. 7일 후에 들어주지 않으면은 1,000명 중에서 30%를 제거하겠다.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아니 사실 그게 그거지. 테러하는 목적이 그건데. 그러면 진짜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 러시아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그럼 딱 체첸 앞으로 탱크 딱 이렇게 갖다 놓을 것 같아. 근데 너희 그렇게 하지 해봐라. 못하는 아니 체첸은 이미 이제 러시아에 들어와 있고 완전히 들어와 있나, 반군들이 지금? 게릴라처럼 게릴라식으로 모르겠어. 근데 이거 얘기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랑 가자 지구를 포함한 어떤 중동 쪽의 어떤 화약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랑 사실 요거랑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체첸 반군들은 약자야 지금. 그렇지. 그들은 독립을 원하는 거였고. 음.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체첸은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놈들이다. 아 그게 아니야. 진짜. 맞아. 사실 잘 생각해야 돼. 그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얻는 거고 이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잡았죠. 인질로 잡았죠. 학생들 죽이려는 목적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당신가 좋은 얘기를 해줘서 이걸 알고 해야 돼. 아까 전에 이게 협상을 했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그 기자였던 안나 프리콥스키아가 체첸에서 러시아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몰라. 자기들이 체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체첸은 폭력과 고문 속에 있고 이 테러리스트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야. 그치. 우리가 얼마나 억압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인질을 잡는 거는 이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받았던 거에 대해서. 그렇지. 그리고 설마 학생들을 이렇게 하겠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치. 그러니까 정 안 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제 푸틴은 강경 진압을 한 거고.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얘기해. 결론 얘기해야 됩니까? 예. 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하야하겠습니다. 어려워. 사실은 저도 이게 그 선택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선택이 쉬워? 그게 아니라 이 선택 말고 모든 선택은 솔직히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철면피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근한처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받아들여.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어쨌든 내 이후에 어떤 활동들을 해. 나는 과거에 분명히 잘못이 있었지만 그럴 수 있으면 사실 어떻게 행동해도 문제되진 않거든요. 어떤 선택을 해도. 근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 중에 인질들이 죽는 것들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국가가 그 위험에 처한 것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네.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지금 되셔야지. 이거는 근데 부분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알고 있잖아요. 체첸은 반군이고 국가로서의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게릴라이고 사실은 충분히 대러시아의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건은 없었지만 최 사장님 처음에 내걸었던 조건은 없었지만 아니, 분리독립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그건 체첸 반군의 입장인 거고 어쨌든 우리는 강국이잖아. 우리는 지금 큰 나라잖아. 그럼 우리가 사실 반군이 우리를 무서워야지 우리가 반군을 무서워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그냥 그거는 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게릴라지만. 들어. 오히려 반군이 그런가요? 게릴라이기 때문에 그지. 우리는 정규군으로 싸워야 되는 거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테러를 식의 하잖아. 인지를 인질들을 하잖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계속 있으니까. 나라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인지를 잡고 테러 과정에서 협상하는 과정을 잘 이해를 못해서 1 아니면 0이다. 분리독립 시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요거는 실제로 있지 않고 다른 종류의 협상이 있었어야 했다고 봐요. 서구 사회에서 비난을 한 것도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싹 들어갔기 때문인데 만약에 일단 어린아이들 뭐 몇 살 이하는 먼저 내보내라. 그럼 우리가 뭘 하겠다 하면서 조금씩 단계별로 하다가 최후의 통첩을 하고 마지막에 진압을 하고 그랬을 때 사상자가 벌어졌으면 유감이지만 이렇게까지 비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푸틴은 그런 과정들을 하고 최소한 정말 어린아이들은 살리려는 시도라든가 이런 게 없고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닐까 싶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비난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방 사회나 이제 시민단체였고 푸틴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모르겠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그렇게 협상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게 다 노출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군들은 계속 있을 것이고 그렇지. 또 여기저기서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이후에 어떤 종류의 인질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치, 테러 줄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지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체첸에 대한 국민들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옐친에 대해서 실망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경하게 진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보냈겠죠. 러시아 국민들은 뭐가 더 무서웠을 거냐. 혹시나 앞으로 또 내 자녀가 있는 곳이 있고 내가 가는 오페라 극장이. 그렇지. 거기가 또 다시 이제 반군들이 점령할 수도 있잖아라는 공포가 더 있었을 수도 있고. 그게 다수의 입장이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또 우리랑 달리 또 아주 쉽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강경 진압해야지. 이런 거에 원칙을 이게 세우고 원칙이지. 타협 같은 건 없다. 근데 사실은 그 발언도 너무 쉽지만 이게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왜냐면 이건 진짜 전체주의인 거야.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소수의 희생 같은 경우에는 감수할 수 있다라는 맞아요. 사고방식은 이게 사실 더 무서운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토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푸틴의 삶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푸틴이 될 수 없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어쨌든 여기까지가 지금 어디까지 정리했냐면 푸틴의 인생 그리고 2기까지 푸틴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옛날 이야기요? 해도 됩니까? 그건 팟빵에서 최그럼 그럴까? 시리즈 팟빵에서 하는 관련해서 그렇고. 팟빵에서 하는 걸로 하고 갑자기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감동의 이야기가 네, 생각나서. 그래서 2주로 이제 나눠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정보만 나열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독실이랑 수리 PD의 생각이 어떤지 중간중간에 물어보고 싶으니까 이걸 2주로 나눠가지고 네. 다음 주에 푸틴의 나머지 대통령 시절에 했던 일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푸틴의 그 암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푸틴이 했는지는 뭐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최근 얘기까지 나올 테니까 네. 다음 시간에 푸틴의 나머지 청량한 거 없구만. 준비 안 해갖고서 괜히 그런 거 아니야? 아유, 지금 머릿속에 장난 아니야 내가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오늘 아까 전에 못했던 얘기들 좀 추가해가지고 팟빵에서 조금 더 한 다음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하는 거죠. 네. 팟빵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